그날 저녁 한강타워 로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대 부동산 투자그룹 야마토 홀딩스 대표단 10명이 도착한 거예요. 3천억 원 규모의 빌딩 매입 협상. 성사되면 대박, 실패하면 건물주는 빚더미에 앉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통역사가 안 온 거예요.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연 회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른 통역사는 당장 불러. 오상철 관리소장이 허둥댔습니다. 회장님, 비즈니스 일본어 전문 통역사가 이 시간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에이전시마다 다 퇴근했고 야마모토 사장이 오늘 밤 비행기로 돌아가신다고.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 야마모토 사장이 시계를 보며 일본어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시간 낭비로군. 그냥 돌아가지.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던 경비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해볼까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남색 경비복을 입은 남자였어요.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습니다. 예수는 훌쩍 넘어 보였어요. 정적이 흐르더니 웃음이 터졌습니다. 뭐야, 박경비. 농담도 때와 장소가 있지. 오상철 관리소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정수 씨, 지금 장난해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김도연 회장이 그 경비원을 후려봤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누가 봐도 평생 고생한 사람이었어요. 저분이 일본어를 해. 말도 안 돼. 그때 그 경비원이 입을 열었어요. 야마모토 사장을 향해 일본어로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역을 담당할 분이 사고로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 특유의 억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문장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높임말, 겸양어, 존경어가 완벽했어요. 비즈니스 일본어의 격식을 제대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야마모토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의아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경비복을 입은 노인에게서 이런 격조 있는 일본어가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어디서 일본어를 배웠습니까? 아주 정중한 표현이군요. 발음이 아니라 표현을 칭찬한 거예요. 혼자서 배웠습니다.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50년. 독학으로. 네. 책과 라디오와 드라마로 배웠습니다. 야마모토 사장이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재미있군요. 말투가 마치 옛날 일본 상사맨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못해요. 사장이 옆에 있는 부하에게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한국분이지만 경어 사용법은 내가 아는 일본인보다 정확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도연 회장이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상철 관리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그날 저녁 협상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67살 노인이 3천억 원 규모 협상의 통역을 해낸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박정수. 이건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8년에 태어났어요. 충청북도 산골 마을에서요.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품팔이를 하셨어요. 위로 형이 둘, 아래로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셋째 아들이었어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요. 학교는 겨우겨우 다녔어요. 농사일 도우면서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머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이 안 되니까 대학은 꿈도 못 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가 1977년 취직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골 고졸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저는 군대에 갔어요.
1978년 봄에 입대했습니다. 강원도 최전방이었어요. 춥고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어요. 부대 근처에 작은 헌책방이 있었습니다. 외출 나가면 갈 데가 없어서 거기 들르곤 했어요. 책이라도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어느 날 책장을 뒤지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기초 일본어 회화.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사가는 책이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손이 갔습니다. 500원 주고 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펼쳐봤어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미있었어요. 글자가 그림 같았거든요. 우리말이랑 어순이 비슷해서 배우기도 쉬웠어요. 일주일 만에 히라가나를 다 외웠습니다. 한 달 만에 가타카나까지. 그 다음부터는 단어를 외웠어요. 하루에 10개씩. 한 달이면 300개. 밤에 불침번 서면서 외웠습니다. 추워서 잠도 안 오는데 일본어 단어 외우면 시간이 빨리 갔어요.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야, 박정수. 너 뭐하냐? 일본어 배워서 뭐 할 건데? 그냥요. 심심해서요. 에이, 쓸데없는 짓. 잠이나 자.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심심풀이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연히 라디오를 듣게 됐어요. 부대 행정반에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주파수를 돌리다가 이상한 방송이 나왔어요. 일본어 강좌였습니다. KBS에서 하는 라디오 일본어 강좌였어요. 그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방송을 들었어요. 몰래 행정반에 들어가서 라디오를 켜고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주면 따라 읽었습니다. 발음을 교정하고 문법을 배웠어요. 책으로만 배울 때는 몰랐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억양, 높낮이, 끊어읽기, 살아있는 일본어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3년을 배웠어요. 군대에서 3년. 제대할 때쯤엔 일본 라디오 뉴스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배웠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건가? 그건 알 수 없었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었으니까. 그냥 계속 배웠습니다. 1981년에 제대했어요. 23살이었습니다. 취직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구로공단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조립 라인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손이 터지고 허리가 휘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들여온 기계가 있었는데 매뉴얼이 전부 일본어였습니다. 아무도 못 읽었어요. 저는 그 매뉴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야, 정수야. 너 이거 읽을 줄 알아? 네, 조금요. 진짜 이거 뭐라고 쓰여 있어? 저는 매뉴얼을 읽어줬어요. 기계 작동법, 주의사항, 고장시, 대처법. 반장님이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너 일본어 어디서 배웠어? 군대에서 독학했습니다. 독학. 대단하네. 그때부터 저는 가끔 일본어 매뉴얼을 번역해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물론 월급은 그대로였습니다. 대우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고졸 공장 노동자가 일본어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배웠습니다. 퇴근하고 밤에 라디오 일본어 강좌 들었어요. 돈 모아서 일본어 책도 샀습니다. 문법책, 회화책, 한자책.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그때가 1980년대 중반이었는데 일본 드라마 비디오 테이프가 돌기 시작했어요. 대여점에서 빌려다가 봤습니다. 처음엔 자막 보면서 나중엔 자막 없이 발음을 따라했어요. 혼자서 밤마다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했겠죠.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마다 일본어 공부하는 30살짜리 총각. 근데 재미있었어요.
공부가, 배우는 게.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저는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1985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 이름은 김순희.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순이는 웃음이 예뻤어요. 힘들어도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빠 또 일본어 공부해요. 응, 재미있어.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까요? 글쎄,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순이는 제 취미를 이해해줬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술 마시고 노름하는 것보다 낫다고. 이듬해 아들이 태어났어요. 준영이. 그 애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열심히 벌어서 너는 대학 보내줄게. 그게 제 목표가 됐어요. 저는 못 간 대학 아들은 보내주자.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잔업도 마다 않았어요. 월급 쪽에서 저축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 IMF가 터졌습니다. 1998년. 그해 겨울은 정말 추웠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습니다. 40살이었어요. 고졸의 기술도 없는 40살 남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막노동을 했어요. 공사장을 전전했습니다. 일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쉬고. 수입이 불안정했어요. 어떤 달은 20만원, 어떤 달은 50만원. 아내가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준영이는 중학생이 됐는데 학원 보낼 돈이 없었습니다. 준영아,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못 벌어서. 괜찮아요, 아빠. 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밤에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한심했어요.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는 자신이. 그때도 일본어 공부는 놓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일본어 공부냐고. 근데 그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공부할 때만큼은 제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책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잘하게 됐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1990년대 후반에 JLPT라는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본어 능력 시험. 돈 모아서 시험을 봤습니다. 1급 붙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합격증을 받았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이 적힌 자격증이었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하지만 그게 뭔 소용이겠어요. 40 넘은 고졸 막노동꾼이 일본어 자격증 있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준영이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장학금 받으면서 대학에 갔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내 아들이 대학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다니. 하지만 아들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영이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했어요. 한 번은 과외 학생 부모가 물었대요. 준영 씨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준영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뒤로 아들은 저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렸습니다. 이해했어요. 창피했겠죠. 친구들 아버지는 다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제 아버지만 공사장에서 흙 묻히고 다니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잘 살면 됐으니까. 그러다 아내가 떠났습니다. 2010년이었어요.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식을 못 찾았어요. 일주일을 버티다가 떠났습니다. 52살이었어요. 너무 일찍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준영이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지 못했어요. 어색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장례가 끝나고 준영이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결혼식 때 아버지 양복 하나 마련해 두세요. 알았다. 그게 다였어요. 아들 결혼식에서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은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저는 초라해 보였겠죠. 식이 끝나고 준영이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용돈 좀 드릴까요? 됐다. 신혼살림에 돈 쓸 데가 많잖아. 그래요. 그럼.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 뒤로 명절에만 잠깐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2018년 저는 60이 됐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습니다. 공사장에서 더는 일할 수가 없었어요.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 동네 아는 형이 소개해줬어요. 정수야, 빌딩 경비 자리 있는데 해볼래? 너 성실하잖아. 경비원. 나이 들면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존심 상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강타워 경비원이 됐어요. 한강타워는 서울 강남에 있는 40층짜리 오피스 빌딩이었어요.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곳이었어요. 저는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근무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어요. 차량 출입 관리하고 외부인 확인하고 단순한 일이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직원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 문 열어주세요. 네. 그게 대화의 전부였어요.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래도 불만은 없었어요. 월급 나오고 건강보험 되고 쉴 곳 있으니까. 나이 들면 이 정도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도 일본어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경비실에서 근무 서면서 스마트폰으로 일본 뉴스를 봤습니다. 유튜브로 일본 드라마도 봤어요. 요즘은 공부할 게 많아서 좋았어요. 예전엔 책이나 라디오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HK 뉴스, 일본 경제 뉴스, 다큐멘터리. 닥치는 대로 봤습니다. 혼자서 이야기하는 연습도 했어요. 경비실에 아무도 없을 때 일본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출입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혼자서 뭐라고 중얼거리나 신경 안 썼어요. 어차피 저는 투명인간이니까. 그렇게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그날이 온 거예요. 그날은 원래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관리소장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경비 오늘 연장 좀 해. 일본 손님들 오는데 로비 경비 서야 해. 네, 알겠습니다. 군말 없이 대답했어요. 연장 수당 나오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복을 갈아입고 로비로 올라갔어요. 저녁 7시쯤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내렸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운데 서 있는 노인이 야마모토 사장인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공손하게 모시고 있었으니까 저는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어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야마모토 사장이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별 반응은 없었어요. 경비원이 인사하는 거야 당연하니까. 그리고 그들은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로비에 서 있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데 30분쯤 지났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관리소장이 뛰어 내려왔어요. 얼굴이 하얘져서. 박경비, 큰일 났어. 통역사가 사고 났대. 네. 회의실에 통역할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 저는 그 순간 망설였어요. 나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장님, 제가 해볼까요? 뭐? 일본어요. 저 할 줄 압니다. 관리소장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경비가 일본어를 네, 장난해.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아.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할 줄 압니다.
관리소장은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되는 거야. 3천억짜리 협상이야. 망치면 다 죽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5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묵묵히 준비한 순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쪽엔 일본 측 10명, 반대쪽엔 김도연 회장과 임원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경비복을 입은 67살 노인.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겠죠. 뭐야, 경비원이 왜 들어와? 저 사람이 통역을 한다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김도연 회장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정말 일본어를 할 줄 아나? 네, 회장님. 어디서 배웠나? 독학입니다. 50년 가까이 혼자 배웠습니다. 회장이 눈이 가늘어졌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0년, 자격증 같은 건 있나? JLPT 1급 있습니다. 1급.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봐. 다른 방법도 없으니까. 저는 야마모토 사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일본어를 꺼냈어요. 야마모토 사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통역을 담당할 분이 사고로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 특유의 억양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장은 달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의 일본어 표현. 비즈니스 상황에서 쓰는 최고급 경어였어요. 부족하지만도 마찬가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전통적인 표현. 야마모토 사장이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서 일본어를 배웠습니까? 혼자서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 책과 라디오로 시작해서 50년 가까이 공부했습니다. 50년. 사장이 옆에 있는 비서에게 일본어로 말했어요. 이 사람의 경어 사용법은 완벽해. 요즘 일본 젊은이들보다 훨씬 정확해.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음은 한국분이지만 문장 구조는 옛날 상사맨 같습니다. 야마모토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재미있군요.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저는 회장님 옆에 섰어요. 그리고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어요. 김도연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빌딩은 강남 최고의 입지에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주요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일본어로 옮겼어요. 저희 빌딩은 강남 최고의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주요 대기업들이 입주해 계십니다. 단순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신 더 격식 있는 표현을 썼어요. 입주해 있습니다. 대신 존경 표현인 입주해 계십니다를 썼습니다. 일본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디테일이 중요해요. 책에서 배웠습니다. 야마모토 사장이 질문했어요. 건물이 내진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바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회장님, 건물이 내진 설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회장이 대답했고 저는 다시 일본어로. 이 과정이 1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부동산 용어, 금융 용어, 법률 용어. 어려운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힘없이 통역했어요. 왜냐하면 50년 동안 닥치는 대로 공부했거든요. 경제 뉴스, 부동산 기사, 법률 드라마 다 봤습니다. 그때는 그냥 재미로 본 건데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협상 막바지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가격 협상이었어요. 김도연 회장이 말했습니다. 3,200억 원입니다. 이 이하로는 어렵습니다. 야마모토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3천억이 우리 상한선입니다.
200억을 더 내기는 어렵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였어요. 그때 야마모토 사장이 옆에 있는 부하에게 작은 목소리로 일본어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한국인 경비원이니까. 실제로는 3,300억까지 가능해. 하지만 일단 버텨봐. 저쪽이 급하니까. 저는 그 말을 다 알아들었어요. 순간 고민했습니다. 이걸 회장님께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통역사로서 중립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한국 측을 도와야 하나? 하지만 저는 김도현 회장 편이었어요. 저한테 기회를 준 분이니까. 저는 살짝 회장님께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쪽 실제 상한선은 3,300억입니다. 버티시면 됩니다. 회장이 눈이 커졌어요. 뭐, 어떻게 알아? 방금 저쪽에서 일본어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런 보물이 경비실에 있었어.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야마모토 사장이 결국 양보했습니다. 최종 합의 금액은 3,250억 원. 원래 가격보다 250억 원 더 받아낸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도현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정수 씨, 이리 와요. 같이 찍읍시다. 처음으로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자네 이름이 박정수라고 했나? 네, 회장님. 경비원 한 지 얼마나 됐나? 7년입니다. 그전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장이요. 회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일본어는 대체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비즈니스 용어, 경어 다 완벽하던데. 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심심해서 책 한 권 샀는데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그럼 몇 년이나 된 거야? 50년 가까이 됩니다. 50년을 혼자서? 네. 라디오, 책, 드라마.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회장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자격증은 JLPT 1급 있습니다. 1급이면 최고 아니야? 네.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는 쓸데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박 씨, 내일부터 경비 그만두고 나한테 와. 네. 통역 담당으로 정식 계약하지. 월급은 경비 3배. 어때? 길을 의심했어요. 저요. 왜 못하겠나?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50년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일본어 실력을 인정해 준 게 67에 처음으로 저는 그냥 경비 아저씨가 아니게 된 거예요. 다음날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3천억 협상 통역했대. 일본어 독학으로 50년 했대. 회장님이 직접 스카우트했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오상철 관리소장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정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관리사무소로 따라갔어요. 회장님한테 잘 보이셨네요. 운이 좋았습니다. 운. 경비 주제에 분수를 모르는 것 같은데 가시 돋친 말이었어요. 일본어 좀 한다고 까불면 안 돼요. 여기서 7년 일한 게 뭔지 알아요. 경비야, 경비. 통역사가 아니라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렸어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고졸의 경비원이면 뭘 해도 무시당하는구나. 그날 저녁 준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전화를 하다니. 여보세요. 아버지 나야.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그 얘기 진짜예요. 무슨 얘기? 회사에서 들었어요.
한강타워에서 경비 아저씨가 일본어 통역했다고. 설마 아버지 아니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한강타워에 입주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다. 네, 아버지가. 왜? 이상하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일본어를 해요. 처음 듣는데 말 안 했지. 쓸 데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잘해요. JLPT 1급 있다. 1급이요. 그게, 그래. 최고 등급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하나?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일본어가 무슨 소용이야. 아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끊는다. 바쁘지? 아버지. 됐다. 다음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무슨 자격으로 자랑을 해요. 일주일 뒤 정식으로 통역 담당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월급이 3배로 올랐습니다. 경비복 대신 양복을 입게 됐어요. 명함도 생겼습니다. 한강타워 국제업무 담당 박정수. 명함을 받아 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67에 처음 갖는 명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상철 관리소장이 견제가 더 심해졌습니다. 박정수 씨, 통역 담당이라면서 왜 여기 있어요? 회의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복장이 왜 그래요? 양복에 주름 좀 펴고 다녀요. 발음이 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고 하지 않아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어요.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됐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한강타워에 일본은행 관계자들이 방문했습니다. 김도현 회장과의 미팅이었어요. 대출 조건 협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역을 맡았어요. 미팅이 시작되기 전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일본어였어요. 오늘 미팅에서 그 조건은 절대 말하지 마. 나중에 우리가 유리하게 써먹어야 해. 알겠습니다. 부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말이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건가?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대출 조건을 설명했어요. 이자율 상환 기간 담보 조건. 저는 통역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까 복도에서 들은 말. 그 조건은 절대 말하지 마. 뭘 숨기는 거지? 미팅 중간에 일본 측 부장이 화장실을 간다며 나갔어요. 저는 잠깐 양해를 구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부장이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일본어로. 네, 김 회장은 모르고 있습니다. 숨겨진 조항은 계약서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넣어뒀습니다. 사인 받고 나면 어쩔 수 없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겨진 조항. 작은 글씨. 이건 사기잖아. 저는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마지막 페이지 하단에 정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여 있었어요. 한국 측 변호사도 일본어를 모르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상환 지연 시 연체이자 연 35% 적용, 담보 건물에 대한 우선 매각권 행사 가능.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회장님께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는 계약서를 펼쳐 그 부분을 가리켰어요. 연체이자 35% 담보 건물 우선 매각권. 일본어로 작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회장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이런 조항이 있었어? 네.
제가 복도에서 저쪽 대화를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회장이 계약서를 진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 자식들이. 협상은 즉시 중단됐습니다. 일본 측은 당황했어요. 들켰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표준 조항이에요.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표준 조항이면 왜 일본어로만 썼지? 왜 작은 글씨로 숨겼어? 그건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지. 당장 나가. 일본 측이 쫓겨나갔습니다. 회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박 씨, 오늘 자네가 수십억을 구했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들은 걸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 일본어 모르면 그냥 사인할 뻔했어. 회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고마워. 진짜로. 그날 이후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회사 살렸대. 일본 사기꾼들 적발했대. 회장님이 완전히 신임하신대. 오상철 관리소장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다음엔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준영이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회사에서 또 들었어요. 아버지가 일본은행 사기 적발했다고. 그래. 그랬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왜? 밥 한번 같이 먹고 싶어서요. 심장이 쿵 뛰었어요. 아들이 먼저 밥 먹자고 한 게 얼마만인지. 그래. 시간 낼게. 토요일 저녁에 제가 찾아갈게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준영이가 왔어요.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를 시켰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색했습니다. 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뭘? 일본어요. 50년이나 했으면서 말해서 뭐하냐? 공사장에서 일하는 놈이 일본어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래도 뭐. 내가 알아서 뭐하게. 준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창피했어요. 솔직히. 알아. 친구들 아버지는 다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우리 아버지만 공사장 다니니까. 알아. 그래서 말 안 했어요. 아버지 직업. 알아. 다 알아. 준영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근데 이번에 회사에서 들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일본어 50년 독학해서 3천억 협상 통역했다고. 사기도 적발했다고.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해? 자랑스러웠어요. 처음으로.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왜 숨기고 살았어요? 그 실력이면 뭐든 할 수 있었잖아요. 할 수 없었어. 나 같은 사람은. 왜요? 고졸의 경력도 없는 놈이 일본어 자격증 있다고 누가 써줘. IMF 때 수백 군데 이력서 냈는데 면접 한번 못 봤다. 준영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 언젠가 쓸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40 넘고 10 넘고 60 넘어도 안 왔어.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어. 근데 67에 왔더라. 기회가.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영아, 아빠가 미안하다. 네, 내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가 못 돼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못 돼서, 아버지,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살았다. 그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 준영이가 울었어요. 아버지, 저야말로 미안해요.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괜찮다. 이해하지 마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진짜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한강타워에서 정식 통역 담당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일본 관련 미팅이 있었어요. 투자자 미팅, 입주사 협의, 계약 협상.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일이 재미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도현 회장이 저를 불렀어요. 박 씨, 다음 주에 야마모토 사장이 다시 온다네. 네, 그 야마모토 사장이요. 그래, 빌딩 인수권으로. 이번엔 최종 계약이야. 3,250억 원. 그 협상이 마무리였습니다. 근데 야마모토 사장이 조건을 하나 걸었어. 조건이요. 박정수 씨가 꼭 통역해달라고. 자기는 박 씨 통역이 아니면 안 한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요. 그래. 자네한테 반한 모양이야. 일주일 뒤 야마모토 사장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15명이 대표단이었어요. 변호사, 회계사, 실무자까지. 최종 계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옆에 서서 통역을 했어요. 계약서를 한 조항씩 읽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숨겨진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3시간이 걸렸어요. 마침내 사인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야마모토 사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됐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박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야마토 홀딩스에서 일해볼 생각 없습니까? 길을 의심했어요. 한국 지사를 새로 만들 건데 박 씨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 역할. 저요. 연봉은 지금이 3배. 어떻습니까? 3배. 경비원 시절이 9배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야마모토 사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거절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여기에 빚이 있습니다. 김 회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의리로군요. 네. 야마모토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에 드는군요. 그런 분이라서 더 모시고 싶지만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대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계약 체결식이 끝나고 회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마모토 사장한테서 들었어. 스카웃 제안을 거절했다면서? 네. 왜? 연봉 3배라며? 회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직 갚을 게 남았습니다. 회장이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웃었습니다. 박 씨, 자네 참 바보같이 의리 있네. 바보는 맞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바보가 좋아. 회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박 씨, 자네한테 새로운 임무를 맡기고 싶네. 임무요? 한강타워에 시니어 인지센터를 만들려고 해. 나이 들어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는 곳. 자네가 센터장을 맡아줬으면 해. 저는 길을 의심했어요. 왜 이런 걸 하냐고. 박 씨 때문이야. 박 씨 보면서 생각했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박정수를 그냥 지나쳤을까. 50년 일본어 독학한 사람이 경비 보고 있었어. 그걸 아무도 몰랐어. 이런 사람들 찾아내서 기회를 주고 싶어. 자네가 해줘. 눈물이 났어요. 제가요. 자네 아니면 누가 해. 직접 겪어봤잖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67에 경비원에서 시작해서 센터장이 됐습니다. 두 번째 인생 시니어 인재센터. 제가 직접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엔 작은 사무실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퍼졌어요. 한강타워에서 시니어들 무료로 교육한대. 거기 센터장이 67에 경비원에서 임원된 사람이래. 첫 수강생 모집에 20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면접을 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63살 평생 트럭 운전하다가 은퇴한 남자분. 영어를 조금 했는데요. 30년 넘게 안 썼더니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저는 그분이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죠. 저도 50년 만에 써먹었는데요. 70살 퇴직 후 할 일 없다는 남자분. 젊었을 때 중국어 배웠는데 이 나이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67에 시작했어요. 59살 이혼 후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여자분.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너무 늦었겠죠? 늦지 않았습니다. 숨 쉬고 있으면 시작할 수 있어요. 3개월 뒤 첫 수료식을 했습니다. 작은 강당에 50명의 수료생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김도현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준영이도 왔어요. 수료증 수여가 끝나고 제 차례가 됐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평생 사람들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입니다. 저는 67살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이 빌딩에서 경비를 서고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전에는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장이요. 평생 막노동만 했어요.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저는 손을 들어 보였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50년을 일했습니다. 시멘트 나르고 철근 묶고 기계 돌리고. 근데요, 이 손으로 이제는 통역을 해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악수를 하고 박수를 받아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손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제가 손을 어디에 쓰느냐예요. 저는 20살에 군대에서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해서요. 헌책방에서 500원 주고 산 책 한 권이 시작이었어요. 라디오 강좌 들으면서 드라마 보면서 책 읽으면서 혼자서 50년을 배웠습니다. 발음은 아직도 별로입니다. 한국 사람 티가 나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근데 문장은 자신 있어요. 경어, 존경어, 비즈니스 표현. 책으로 배웠거든요. 일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발음은 한국인인데 문장은 옛날 일본 상사면 같다고. 또 웃음이 터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은 정확한 문장만 가르쳐 주거든요. 속어도 없고 줄임말도 없어요. 그래서 제 일본어는 좀 이상해요. 발음은 어눌한데 문장은 교과서 같대요. 근데 그게 제 장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내 방식대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이 실력을 숨기고 살았어요. 쓸 데가 없었거든요. 고졸의 막노동꾼이 일본어 자격증 있다고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근데 67에 기회가 왔습니다. 통역사가 사고 나서 못 왔어요. 3천억짜리 협상인데 통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떨렸어요. 50년 혼자 공부한 거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됐습니다. 협상이 성공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게 터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뭔가가 묻혀 있어요. 젊었을 때 배웠던 것, 일하면서 익힌 것, 살면서 겪은 것. 그게 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꺼내세요. 털어내고 꺼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순이 넘어도 꽃은 핍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저는 67에 피었습니다. 여러분도 피울 수 있어요. 오늘 수료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준영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연설 잘 들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울긴 뭘 울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지 몰랐어요. 50년 동안 혼자서. 별거 아니야. 별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아들이 저를 안았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자랑스러워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과 포옹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순이가 떠난 뒤로 쭉 혼자 살았어요. 창가에 앉아서 밖을 내다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순이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오늘 잘했지?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자랑스러워. 그렇게 말해줬을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이 내 취미 이해해줘서 여기까지 왔어. 준영이도 이제 나한테 자랑스럽다고 하더라. 저기서 잘 지내고 있지? 나도 열심히 살게.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두 번째 인생 시니어 인지센터는 3배로 커졌습니다. 수료생이 300명을 넘었어요. 취업 성공률은 60%. 정부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시니어 재취업 우수기간이라고. 저는 68이 됐어요. 여전히 바빴습니다.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면접도 보고.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영이네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손자 녀석이 제 무릎에 앉았어요. 4살짜리.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아버지는 아직 일하는 사람이야. 뭐예요? 사람들 가르쳐.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아버지도 공부해요. 그럼 아직도 매일 해. 손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늙었는데도요. 저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늙어도 하는 거야. 배우는 건 나이랑 상관없어. 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손자한테도 일본어 가르칠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 50년 노하우 전수해줘야지. 다 같이 웃었어요.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밤바람을 맞았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68해를 살았어요. 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가난했고 힘들었고 무시당할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딱 하나 포기 안 한 게 있었어요. 배우는 것을.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물어봤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빠, 그거 언젠가 써먹을 날이 올까요?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응, 왔어. 50년 걸렸지만 왔어. 고마워. 기다려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 배운 것,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쓸데가 없다고 포기했던 것, 꺼내세요. 늦지 않았어요. 저는 67에 꺼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60이 넘어도 꽃은 핍니다. 70이 넘어도 꽃은 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피우겠다는 마음. 그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피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